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 장소에 항상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을 한 번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전, 15분 전에 이미 와서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휴대폰을 잘 안 보십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으십니다. 발을 구르거나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요. 이분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마음이 정돈된 사람 같다는 느낌이요. 서두르지 않는데 늦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저는 이분들을 아주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분들 나이가 들수록 참 이상하게도 얼굴이 더 편안해집니다.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무게감이 있고요. 혼자 앉아 있어도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삶이 조용해져도 이분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각해 보면요. 평생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한 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시고 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십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왠지 외롭고 쉬고 있는데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아주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옆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드디어 아주 작은 차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알고 나면 남은 세월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시간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분들은 나이 들수록 더 평안해지시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도 노년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약속에 일찍 오는 사람의 진짜 심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은퇴 후 허전함의 원인, 이름 없는 외로움, 공간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뇌과학적인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특히 이야기 후반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카페 한 자리에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약속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이분은 2시 45분에 이미 앉아 계십니다.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특별히 뭔가를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지 않으십니다. 시계를 연거푸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그 공간 안에 녹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대방이 딱 3시에 들어왔을 때 이분은 마치 방금 도착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환하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일찍 오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혹은 규율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성격이 꼼꼼한 거겠지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약속 자리에 먼저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규율이 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간에 쫓기는 느낌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뛰어 들어오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땀을 닦으시거나 숨을 고르십니다.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의 눈빛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불성실함이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익숙한 혼란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이미 몸에 익어버린 것처럼 특별히 낯설지도 않다는 것이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쫓기면 자기가 자기 같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상태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많이 바쁘신 날도, 몸이 좀 안 좋으신 날도 항상 먼저 와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른, 왜 항상 먼저 오세요? 그분이 잠깐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아끼는 사람을 뒤숭숭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규율도 아니고 예의 발음도 아니고 시간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 상태를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눈이 달라졌습니다.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호흡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해온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호흡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2살 김정숙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거의 40년을 중학교 교사로 사셨습니다. 교단에 서시는 내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으셨고 은퇴 후에도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실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자녀 두 분은 각자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남편분도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걱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처음 1년 동안 선생님이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자꾸 잠에서 깨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걱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눈이 그냥 떠집니다. 그리고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평생 방학 때 쉬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매일이 방학이 되니까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심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노년심리학 연구팀에서 은퇴 후 3년 이내의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68%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직업이 없어지고 역할이 없어지고 나서 내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40년, 5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직장의 스케줄에 내 리듬을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내 시간을 맞췄습니다. 가족이 요구하는 것에 내 에너지를 맞췄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했던 방식이니까요. 자식들을 키우느라, 가족을 위하느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뒤로 미루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의 고유한 리듬이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한 번도 혼자 연주해 본 적 없는 악기처럼요. 줄은 있는데 내 음정이 뭔지를 스스로도 잃어버린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달렸어요. 자식 때문에, 학교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달릴 게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평생 책임감 있게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혼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외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무거운 외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데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어딘가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입니다. 박경호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76살이시고 오랫동안 금융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수원에 사시고 자녀가 세 분이고 모두 잘 자라셨습니다. 아내분도 건강하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누워 있는데 참 이상했어요. 분명히 다들 곁에 있는데 저만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결정 내리는 분이셨습니다. 강한 분이셨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모르셨던 겁니다. 관심을 받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국내 여러 대형 병원들에서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71%의 어르신들이 치료 과정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신다고 답하셨습니다. 버려진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와 진짜로 함께하는 법을 잘 모르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의외로 사람들과 진짜로 함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함께하려면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항상 뭔가 걱정이 있고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몸은 옆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오셔서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그 시간, 그분은 사실 매우 중요한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훈련을요.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냥 있는 훈련을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간과 마음의 관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랜 습관이 있었는데요. 수업 시작 전에 텅 빈 강의실에 혼자 먼저 들어가는 습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에 빈 교실에 혼자 들어가서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별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 공간을 먼저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를, 빛을, 온도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실 분들에게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 이 질문 바쁠 때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강의실로 뛰어 들어가면서 자료 프린트물 챙기면서 머릿속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고요한 상태에서만 이 질문이 생깁니다. 일본의 신경과학자 와타나베 히로시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약속 장소에 정시나 조금 늦게 도착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15분 일찍 와서 조용히 앉아있게 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에 측정했더니 일찍 온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상대방과의 정서적 연결감이 37% 높게 나왔습니다. 대화를 더 길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말을 더 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먼저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행사에 몸은 왔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이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진짜로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도착했지만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세대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 가도 바쁩니다. 제삿날에 가도 바쁩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잠깐 들렀다가입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항상 다른 데 있습니다. 아직 못다한 일, 답장 못한 문자, 처리 못한 업무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요. 그러니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주말마다 오는데도 왠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매일 연락하는데도 마음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로 거기 와 있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 이야기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분으로 사는 것, 이게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만성적인 시간 압박 상태,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으로 사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고혈압 위험이 1.8배 높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은 2.1배 높고요. 이건 한두 개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뇌에 관한 것인데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00명의 고령자를 무려 7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분류된 분들, 즉 일상에서 평온하게 지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47% 느렸습니다. 47%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태도의 차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BDNF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을 강화하고 뇌의 노화를 늦춰주는 물질입니다. 이 BDNF가 잘 만들어지는 상황이 언제냐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현재에 집중되어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될 때는 이 BDNF 생산이 억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음이 여유로울 때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쫓기고 불안할 때 뇌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도 42% 낮게 나왔습니다. 42%입니다. 이게 약에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생활 태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11%가 어느 형태로든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계십니다. 20년 후에는 이 비율이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분 일찍 나서는 것, 아침에 5분 조용히 앉아 있는 것, 밥 한 끼를 천천히 드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63세이시고 전직 수간호사이십니다. 현재 부산에서 사시는데 동네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유명하신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들 선생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말을 지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시에 오겠다 하면 3시 전에 오십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 하면 다음날 꼭 전화하십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시면 진짜로 도와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게 드문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깜빡했다는 이유로, 나중에라는 말로 조용히 사라지는지요. 그 약속을 하신 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약속을 하면서 자기 말에 자기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제 자신이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한테뿐만 아니라 저 자신한테도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뢰는 다른 사람에게 쌓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쌓입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은 매번 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연습을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윤정희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5세이시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사십니다. 오랫동안 주부로 사셨고 지금은 남편의 건강을 돌보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20년째 같은 미용실에 다니십니다. 같은 미용사 선생님한테요. 왜 20년 동안 한 곳에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게 편해요. 기다리는 게 편하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고 있으면 오히려 쉬는 것 같거든요. 그 미용실은 시끄럽거나 특별히 편한 소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미용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아무도 내게 뭘 기대하지 않는 시간으로 경험하십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아무도 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항상 뭔가를 해야 하는 역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그 모든 역할에서 잠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깁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약속 상대방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모든 기다림이 잠깐의 휴식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쉼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그분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씨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에서
77세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셨지만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남들보다 밭에 먼저 나가십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요. 왜 그렇게 일찍 나가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이 한 번은 내 것이어야 해.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낮에 가면 옆집 밭도 보이고 저 밭이랑 내 밭이랑 비교도 하게 되고 남들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른 아침에는 내 밭밖에 없어. 내 밭만 보이거든. 그때 진짜 내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밭이 더 넓은 게 아닙니다. 작물이 더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 것만 있는 시간인 겁니다. 이게 삶 전체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많은 부분이 내 삶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옆 사람의 눈을 빌려서 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옆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 비교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처럼요. 그 시간이 매일 조금씩 있으면 내 삶이 다시 내 것이 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방법,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 딱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뉴스 확인하시고 카톡 읽으시고 날씨 보시고 그렇게 하루가 외부 정보로 시작됩니다. 내일은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그냥 계세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시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느끼고 싶은가? 무슨 일을 해야 하냐가 아닙니다. 뭘 느끼고 싶냐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어디를 가실 때 10분 일찍 출발하세요. 병원 예약이든 자녀 집 방문이든 친구와의 약속이든 뭐든 좋습니다. 10분 일찍 나가시면 그 10분이 생깁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10분이요. 그 10분 동안 새로운 장소에 먼저 들어가서 앉으세요. 전화기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 공간을 느끼세요. 그리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있고 싶은가? 만남의 질이 달라집니다. 확실히요. 3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잠이 아닙니다. 책도 아니고 텔레비전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베란다에 서 계셔도 됩니다. 천천히 걸으셔도 되는데 목적지 없이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평생 바쁘게 사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십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해야 할 것들이 올라옵니다. 불안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하십니다. 그 본능을 한번 참아 보세요. 그냥 그 불편함과 함께 앉아 계세요. 그 안에서 평생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던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평안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을 오랫동안 봐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서 평안하신 게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몇 가지 것들을 멈추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멈추신 것은 시간을 소유하려는 노력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시간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을 통제하려 드시는 분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모든 약속이 압박이 되고요. 빈 시간은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을 만듭니다. 반면에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시간이 흘러가게 두십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멈추신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를 멈추신 게 이미 모든 걸 충분히 이루셔서가 아닙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박자가 다 다릅니다. 사박자곡과 삼박자곡을 놓고 어느 게 더 빠르다, 느리다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박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멈추신 것은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손주 아이가 웃는 소리, 오랜 친구에게서 온 짧은 안부 문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삶에 감사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멈추신 것은 지금 이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했었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언젠가 올 더 좋은 날을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하루임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멈추신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용해지면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평생 바쁨으로 그걸 피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더 이상 도망갈 바쁨이 없어지면 갑자기 그걸 마주해야 합니다. 그게 노년에 무너지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일찍부터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신 분들,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박명자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1세이시고 전라도에서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셨고 아이들은 모두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외롭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밭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선생님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십니다. 텃밭으로 가십니다. 오늘 이 고랑에 물이 필요한지, 저 채소가 얼마나 더 자랐는지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걱정들은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채소를 받고 이웃들이 짓는 진짜 미소가 좋아서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작게 만들었어요. 밭, 이웃, 오늘 하루 그것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이게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관심의 범위를 작게 줄이면 오히려 마음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걱정의 범위를 크게 넓히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좁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반대 방향으로 가십니다. 할 일이 없어지니까 걱정거리를 늘립니다. 자녀들의 일, 뉴스의 일, 이웃의 일, 전부 다 내 걱정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그게 외로움과 불안의 악순환이 됩니다. 박명자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그것만 보셨습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평안한 노년을 방해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걱정에 관한 심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87%는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방식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3%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쏟는 걱정 에너지의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쓰이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행동입니다. 끝이 있고 구체적입니다. 걱정은 그 반대입니다. 끝이 없고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맴돌기만 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옆집 아무개 손자는 벌써 이만큼 됐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저 친구는 건강해서 저렇게 잘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 비교들이요. 비교가 왜 힘드냐면 상대방의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을 내 가장 불안한 부분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요. 세 번째는 후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분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후회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로 함께 있는 것이요. 그게 미래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연습이 바로 약속 장소에 일찍 와서 마음을 먼저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경호 선생님이 심장 수술 후에 어떻게 바뀌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술 후 석 달을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첫 주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전 동료들한테 전화를 자꾸 하셨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 쪽 의자에 나가서 앉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나중엔 1시간씩이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진짜 내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요. 내가 놓쳐버렸던 것들에 대해서요. 선생님은 작은 공책을 사셨습니다. 대단한 걸 쓰시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기억, 첫째 아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 한마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아이들한테 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요. 이제 글로 쓰고 나니까 내 삶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로 가득 찼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석 달 후에 아이들이 왔을 때 큰아들이 말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말씀이 줄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깊어요. 수술이 선생님을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은 수술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매일요.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오신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겪으시거나 가난을 겪으시거나 정말 힘든 시절을 버텨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절에는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를 물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약함을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우셨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 참으면 된다. 이악 물고 버티면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시절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버티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어느 나이에도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70대도 80대도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평생 쌓인 습관이 3일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조금씩 천천히 매일요, 오늘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이 질문을 매일 아침 한 번씩 해보세요. 대답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밥상 앞에 모인 가족들이 몇 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많은 분들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남겨서 기억되고 싶다고 하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대단한 성공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신 분도 없으셨습니다. 다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거기 있어줬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화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그게 전부 현재에 충분히 있는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충분히 거기 있어주는 것, 그걸 위한 훈련이 오늘부터 10분 일찍 도착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의 진짜 심리, 은퇴 후의 허전함, 이름 없는 외로움, 공간과 마음의 관계, 뇌와 평안의 과학적 연결, 신뢰의 원천, 기다리는 것의 지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의 가치,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까지요. 정말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도착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오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몸만 일찍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먼저 데려오는 겁니다. 바쁜 마음, 쫓기는 마음, 다른 데가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보호받습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버스 정류장에서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바라보는 그 어르신처럼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박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특별히 성공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도착하는 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5분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약속에 10분 일찍 나가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일찍 오는 사람은 규율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진짜로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족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뇌 건강에도, 모든 관계에도요. 하버드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치매 위험 42% 감소, 인지기능 저하 47% 지연,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세 번째,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70이어도 80이어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내일 아침 5분, 다음 약속 10분 일찍부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특히 은퇴 후에 허전하게 느끼시는 분, 열심히 사셨는데 마음 둘 곳이 없어지신 분, 늘 바쁜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시는 분,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말 하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사람과 더 갇히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좋은 가족을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가장 많이 만나본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신 분들과 반대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참 편안하신 분들이요.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요.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내면의 훈련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외로움, 불안 수준을 측정했는데요.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재산과 건강 상태는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이름 붙인 지표는 삶의 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정도라는 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는 능력, 혼자 있어도 괜찮은 능력, 이 두 가지가 노년 삶의 질을 가장 크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재산처럼 갑자기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훈련으로 쌓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70세이신 분인데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병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들네 집에 가 있으면 내 집이 걱정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딘가에 있는데 한 번도 거기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한참 마음이 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속에 있거나 미래의 걱정 속에 있거나 다른 누군가의 일 속에 있거나요. 그러면 정작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이분이 몇 달 후에 다시 연락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한 가지만 해요. 버스 기다릴 때 그냥 버스 기다려요. 병원 기다릴 때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려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훨씬 덜 피곤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 하나를 바꾸셨는데 피로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으려고 할 때 뇌가 두 개의 장소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에너지 낭비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만 있으면 뇌가 한 곳에 집중합니다.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깊이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그냥 버스를 기다리는 것, 약속 장소에 일찍 와서 그냥 거기 있는 것, 이게 뇌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은퇴를 하시고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고 건강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보호하고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함께 성장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어떤 역할이 남을까요? 저는 그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요. 손자가 뛰어와서 안길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것, 아이가 힘들 때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뭔가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하려면 내가 먼저 나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과 편안히 있을 수 있어야 남이 내 옆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0살이시고 충청남도 천안에서 사십니다.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아드님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셔서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나가 앉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빨리 다시 들어가서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좀 앉아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별이 많았고 공기가 시원했고 멀리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고요. 그 고요함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는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게 보통 우리가 고요함을 만났을 때 하는 반응입니다. 빨리 채워야 한다. 빨리 다른 걸 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있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밤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을 경험하는 능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를 경험하는 능력이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풀밭에 앉아서 개미를 한참 바라보고 있죠.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한참을 그냥 바라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아직 있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능력을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랑 같이 있으면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신 겁니다. 재밌는 걸 해줘야 하고, 맛있는 걸 해줘야 하고, 어딘가 데려가 줘야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빨래를 개실 때 옆에 앉아서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있는 것.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뭔가를 고치실 때 옆에서 구경하는 것. 특별한 게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이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존재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어른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떻게 자기 일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배웁니다. 평안한 어른 옆에 있는 아이는 평안함을 배웁니다. 서두르지 않는 어른 옆에 있는 아이는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한 어른 옆에 있는 아이는 자기 자신과 화평하게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평안하게 거기 있어 주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하시는 겁니다. 21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버스가 오기 훨씬 전부터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구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가끔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눈이 마주치면 살짝 웃어주셨습니다. 아이가 또 뛰어가면 그냥 그걸 보시면서 또 살짝 웃으셨습니다. 버스가 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을 때 그분은 천천히 일어나셔서 이미 내 자리가 거기 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올라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보던 그 15분이 제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저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마음이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빠르거나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과 화평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쫓고 있지 않았고 그분도 세상을 쫓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그냥 지나가게 둘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자유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5분 조용히 앉아 있는 것, 10분 일찍 출발하는 것,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짜로 바라보는 것, 이것들이 쌓여서 수십 년 후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분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도착한 사람이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21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요. 중간에 핵심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오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뒤숭숭한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일찍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기 마음의 상태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는 거였죠. 그 다음으로 은퇴 후에 허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68%의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수십 년간 역할과 일정에 맞춰 살다 보니 자기 고유한 리듬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도요. 이름 없는 외로움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71%의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신다는 것, 그 이유가 버려진 게 아니라 진짜로 함께하는 법을
오랫동안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도요. 공간과 마음의 관계, 일찍 도착해서 그 공간을 먼저 느끼면 상대방과의 정서적 연결감이 37%나 높아진다는 와타나베 박사의 연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뇌 건강 이야기, 하버드사 700명 7년 연구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가 47% 느리고 치매 위험이 42% 낮다는 것도요. 이 모든 이야기의 방향이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진짜로 있는 것,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하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깊게 하고 노년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추가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어떻게 드십니까? 갑자기 왜 밥 이야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몇 끼 식사를 드실 때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휴대폰을 보십니다. 가족들이 같이 있어도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일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화면을 볼 때와 음식에만 집중할 때를 비교한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먹을 때는 포만감을 덜 느끼고 과식을 더 하게 되고 식사에 대한 만족감도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거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뇌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억으로 남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떤 순간들은 생생하게 기억되고 어떤 시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 진짜로 있었던 순간들은 기억됩니다. 몸만 있었던 순간들은 사라집니다. 오늘 드신 점심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이미 흐릿해지셨습니까? 어제 보신 석양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지난주 손주와 함께한 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했는 대로 남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진짜로 있을 때 삶이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들이 쌓여서 내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는 텔레비전 없이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 외에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오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선생님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간호사로 일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마지막 시간 곁에 계셨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는 분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는 분도 없으셨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왜 더 많이 웃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을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후회들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다른 것들에 가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영자 선생님은 이 경험들을 통해 자기 삶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을 충분히 살자. 그 마음이요, 그 결심이 선생님을 63세에도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이신 한 어르신인데요. 강원도 작은 마을에
사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평생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를 심을 때 제일 행복해요. 왜 모내기가 제일 행복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모를 심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허리 굽혀서 한 모 한 모 심다 보면 다음에 심을 모, 지금 심는 모,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래서 그때가 제일 머리가 비어요. 머리가 비어서 행복하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좋은 것들로, 즐거운 것들로, 감사한 것들로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비워진 상태입니다. 걱정도 없고 후회도 없고 비교도 없고 그냥 지금 이 모를 심는 것만 있는 상태요.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어떤 게 더 지속되고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은지 이미 많은 연구들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워진 행복은 금방 줄어듭니다. 비워진 행복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채워진 행복은 그 무언가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지만 비워진 행복은 그 상태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거 맞습니다. 20대부터 이걸 알고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훨씬 달랐을 겁니다. 50대에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쉬웠을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세월에서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10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걸, 아니면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어느 나이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뀝니다. 저는 70대에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명상이냐고 주변에서 말했지만 1년 후에 그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같이 있을 때 훨씬 편하네요. 80대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짧게요.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만 그분은 6개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잘 와요. 낮에 있었던 일들을 글로 써놓으니까 머릿속에서 그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들 중에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처럼 느껴지셨다면 그건 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가족을 먹이기 위해, 어려운 세월을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세월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세월의 다음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책도 앞부분이 있어야 뒷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부분을 그렇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뒷부분을 더 깊이, 더 평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달렸기 때문에 지금은 걸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채웠기 때문에 지금은 비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나이가 가진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처음에 한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던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부유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유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과 화평한 분이었습니다. 그 화평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훈련에서 왔을 겁니다.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에서 왔을 겁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에서 왔을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생깁니다. 아침 5분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쌓이고 10분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쌓이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쌓이고 밥 먹을 때 밥에 집중하는 것이 쌓이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그분처럼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아이가 뛰어놀다가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풍요로운 노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일찍 오는 사람은 규율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진짜로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족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요. 하버드 연구가 확인했습니다. 치매 위험 42% 감소, 인지기능 저하 47% 지연, 생활 태도 하나가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세 번째,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70이어도 80이어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내일 아침 5분, 다음 약속 10분 일찍부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세요. 특히 은퇴 후에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 열심히 사셨는데 왠지 마음 둘 곳이 없어지신 분,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걸 해보겠다도 좋고 그냥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다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